자,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 이제 4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법 나가다가 일부 정지됐었죠. 그래서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건축법에 보시면 이제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더냐? 이번 시간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라. 이게 기본이죠. 근데 건축 허가를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허가권자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을까? 원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띠부터 한번 세개 들어보자. 우리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는 누구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세종시장, 제주도 도지사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에요. 요자들이 원래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누가 없다 그랬죠? 구청장 아직 두지 못하고 있다 그랬죠. 인구가 2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아직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다. 그럼 구청장이 할 일을 누가 한다? 세종시장이 자기가 직접 집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자기가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지만 그 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죠.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도지사가 도지사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시장들이 가질 권한도 지가 다 갖고 있어서 제주도 도지사를 뭐라 부른다? 욕심꾸러기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에게는 고유 권한이 없고 누가 다 가지고 있다? 제주도 도지사가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만 특별히 특시특도에서만 그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기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허가권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쫄따구 대빵들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랍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죠? 서울구청장들. 인천에서는 구청장이나 강화군수, 옹진군수, 군수들.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들. 그래서 시장군수들,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 이 자들이 원칙적으로 뭘 한다? 허가권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나 대순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어디에서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다른 데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나 인천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내주는 경우. 첫째 어떤 경우죠?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 될 때,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 될 때, 또는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이상이라는 건, 이 연면적이 합계는 좀 이따 용어정에서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용어정은 원래 연면적의 합계라는 건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을 때 그 건축물들의 각각의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그게 연면적이거든요. 그럼 연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이런 건축물이 두 개 동 이상 있으면 이쪽 건축물의 연면적, 이쪽 건축물의 연면적이 있겠죠. 그 연면적을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그걸 연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연면적의 합계인가 얼마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게 얼마 된다? 합친 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거지.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규모가 21층 이상 된다,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면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원래는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여기다 애우는 방법 썼죠. 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은 21층에 있고 연면적은 무려 10만 제곱미터나 되더라. 예,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이죠. 집무실이 어디에 있다? 21층에 있답니다. 그럼 진짜 21층에 있을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원래는 지금에 있는 서울특별시 건물을 21층으로 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21층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줄었습니다. 19층으로 진다고 했다. 결국은 13층으로다가 뭐 크게 짓는다고 해서 자꾸 비난들이 있어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현재 13층짜리로 졌는데 어쨌든 21층에 집무실이 있고
그 집무실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기 김일성 광장만큼 큰 그런 집무실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이라.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 될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종전에 건축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종전에 질 때는 얼마나 졌더냐? 연면적 8만 제곱미터만 지었다고 가정하자. 각 층별 받은 면적이 아니라 8만 제곱미터인 연면적 8만으로 졌습니다. 그럼 연면적이 아니라 10만이 안 되잖아. 8만은 10만이 안 되죠? 그럼 서울에서는 누구한테 받아라는 얘기야?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군수고, 이 자들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특별시, 광역시에서 8만 제곱미터까지는 누구한테 받았어?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뭐였다? 증축을 했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8만이었는데 그거에 10분의 3 하니까 30%죠? 그럼 30%면 얼마입니까? 38이 24. 2만 4천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8만 제곱미터의 30%인 2만 4천 제곱미터 이상을 뭐했다? 증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전의 건축물은 이게 8만 제곱미터였는데 그에다가 2만 4천 제곱미터인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2만 4천 제곱미터 이상을 증축할 때는 이 증축하는 것도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거 종전했던 건축물의 연면적에다가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더니 그 합계가 얼마가 되더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더라. 자, 8만 더하기 2만 4천 했더니 얼마 됐죠? 10만 4천이 됐잖아. 10만 이상 됐죠? 그러면 요때 요 증축하는 요 행위도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했더니 그 결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됐다면 10만 4천이 됐죠? 그러면 요때 2만 4천 제곱미터 증축하는 요 행위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있죠. 원래 21층 이상 돼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건 맞아.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 했어. 그런데 용도가 뭐로 쓰더냐? 용도가 공장의 용도랍니다. 근데 공장인데 21층 이상으로 지었다 또는 연면적이 10만 정도 된다. 근데 공장이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공장도 21층 이상 되는 공장도 있습니까? 공장이? 예, 그거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뭐죠? 공장을 아파트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속에 들어가보면 공장 시설이야. 넓게 공장이야. 그래서 이 한 개 층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한 개 층의 층고가 보통 한 6m, 7m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크레인 같은 시설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장인데 아파트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게 21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공장을 지었는데 연면 21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 아니면 창고를 지었는데 역시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 또 하나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때 21층 이상 된다?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그때는 21층 이상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구청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가 된단다.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 구청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거 그것도 기억합니다. 다만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는데 서울특별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는데 무슨 건축물이랍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거. 이게 초고층이잖아. 건물이 되게 크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록 그때는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때는 누구한테 받는다? 워낙 크기 때문에 구청장, 군수 갖고는 아니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다시 허가권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라.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애우는 방법을 보면 거기 자, 사창과 양상을 위한 공창심의는 그랬습니다. 뭐 말이 이러냐? 공창이 뭐죠? 공장하고 창고하고 지방건축인의 심의 요 세 글자를 줄여서 공창심의라고 해서 공장과 창고와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거
공창심의. 공창이라는 게 뭐죠? 공창제도.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이런 성매매 알선을 성매매하는 거 있죠. 그걸 국가기관에서 인정하고 대신 위상관리라든지 또는 세금 같은 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들은 전부 다 뭐죠? 불법 영업입니다. 그런데도 그건 성행하고 있잖아요. 왜? 인간의 성욕을 갖다가 그걸 법적으로 막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어디입니까? 미아리 거기도 뭐 텍사스촌인가 뭐 있었고, 그죠? 저쪽 청량리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영등포역에도 있고, 지금도 몇 개 존재하고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더 음성화돼가지고 주택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인전.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데로 들어가 버리고. 그게 오히려 더 은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사실은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죠. 따라서 성적인 문제를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라리 뭐죠? 양성화시키자는 얘기죠. 그걸 무슨 제도로 한다? 공창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창녀제도를 뭐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공적으로 그런 사창가는 그 시설을 인정해 주는 거죠. 대신 위상관리 철저하게 해서 검사 잘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면서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거. 그게 공창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사창가 양성화를 위한 공창심의는 어디서 한다? 영등포 구청장이 하더란 얘기입니다. 왜? 영등포 구에 있으니까 영등포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공창심의는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한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를 거친 건 서울에서는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구청장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공창심의는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 허가권자 들어가는 핵심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단다? 원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 싶으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한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쫄따구 대빵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원래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원래는 구청장이고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뭘 짓는단다? 21층 이상 되는 거 또는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건축물은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된다. 그런데 종전했던 건축물이 10만이 안 되는 8만 제곱미터만 건축물을 건축한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10만이 안 되니까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 뭐 했다? 증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증축했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 8만 제곱미터의 30%니까 38, 24. 2만 4천 제곱미터 이상을 증축을 했더니 30% 이상을 증축을 했더니 그게 얼마가 됐다? 10만 이상인 10만 4천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 2만 4천 제곱미터 증축하는 건 구청장, 군수한테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 받아야 한다라는 예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예외는 근데 말이야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이상이지만 뭐로 쓴단다? 공창심의용이라 따라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어촌의 심의를 거친단다. 그런 공창심의 이 세 가지는 누구한테 허가받을 것?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으랍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규모가 무지하게 큰 얼마 되는 거?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초고층 건축물을 하면 그때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도록 됐단다. 무슨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라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면적의 개념에 관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 무슨 용어 있죠? 대지면적 또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자, 무슨 면적? 대지면적, 여기 건축면적, 여기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할게 연면적이 할게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거 수없이 건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고 다른 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먼저 대지면적이란 뭘 말한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면적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 뭐더냐? 어떠한 물건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빛을 비춰봅니다. 그럼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면적. 어떠한 입체적인 물건을
하늘에서 빛을 비췄을 때 평탄한 바닥에 수직으로 그림자지는 요 면적, 요걸 말한다? 그걸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란 그 어떤 울퉁불퉁한 대지를 하늘에서 빛을 비췄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요 면적을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무슨 면적이다? 그게 대지 면적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경사진 대지든 울퉁불퉁한 대지든 관계없이 하늘에서 빛을 비췄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요 면적, 이게 대지 면적. 그럼 또 건축 면적은 뭘 보고 건축 면적을 하죠? 자, 어떠한 건축물의 외벽 했습니다. 외벽이 뭐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 합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건물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야. 자, 여기 잠깐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게 외벽일까? 자, 건물을 하나를 여기다 그려봅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가운데서 또 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딱 쳐보죠. 그럼 이 건축물은 외벽이 어디 쪽이죠? 이쪽은 이쪽이 외벽면이죠. 저쪽은 저쪽이 외벽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물론 반대쪽은 저쪽일 거고 문제는 이쪽입니다. 그럼 이쪽은 지금 외벽면이 어디가 나오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디가 외벽면일까요? 요건 외벽면이 아니고 요쪽이 외벽입니다.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외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창문들이 있죠. 그럼 창문에서 내다보면요, 이게 외벽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때는 뭐죠? 일단 떼어 내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찍 깔리겠죠. 떨어지면 그럼 여기 깔리죠. 이게 외벽일까? 바닥에 아직 안 닿았으면, 이 지피면까지 아직 안 닿았으면 이건 외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앞으로 더 겨가야 됩니다. 앞으로 겨가서 다시 떼어내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날바닥에 가서 쫙 깔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외벽이구나. 그래서 외벽을 증명하고 싶으면 창문 열고 떼어내려봐라. 그래서 바닥에 직접 떨어지면 그 외벽입니다. 이런 데서는 있는 창문을 떼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닥에 가서 바로 찌 깔려버립니다. 그죠? 그럼 아, 이게 외벽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 여기 걸쳐 있죠. 그때는 외벽이 아니다. 앞으로 더 겨가서 다시 떼어내려 보면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이쪽 벽이 진짜 외벽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떼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외벽은 이게 외벽이죠.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였다 그랬는데 이 중심선이 뭐죠? 외벽도 뭐 있죠? 벽 두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바깥쪽 벽, 이 벽도 두께가 있는데 이런 벽에 이렇게 있다면 이 벽이 하나가 있다면 이 벽에 이건 이제 벽 두께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께가 있을 때 이쪽이 건물 내부 쪽이고 이쪽이 외부 쪽이다. 이쪽이 바깥쪽이고 저쪽이 아니라면 그때 바깥쪽에 있는 이쪽 부분 벽을 이걸 말한다? 외벽의 외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깥쪽 벽 쪽에 바깥쪽 벽, 외벽의 외부선. 그 외벽의 가운데를 가르는 걸 뭔다? 그걸 중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벽에 벽 두께가 있죠? 그 중에 가운데를 가로주고 있는 선, 이건 중심선. 그 중에 안쪽에 있는 건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외벽도 외부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내부선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 외벽의 가운데인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어떤 건축물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들만 표시했더니 지금 청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졌습니다. 그럼 이게 벽 두께의 그림자인데 다시 이거에 어디? 그 선들의 가운데 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바닥에 평탄하게 그림자지는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저게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 면적을 알고 싶으면 제일 좋은 건 뭐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보이는 벽들, 이거 무슨 벽? 외벽. 그 외벽의 두께의 가운데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평탄한 면적이 이게 뭐가 된다? 원래는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게 건축물이라고 아까 첫 시간에 용어적, 둘째 시간에 용어적이 나왔었죠? 그때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지붕은 있고 기둥 또는 벽 했으니까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와 같이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따지면 되는데 외벽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만 있죠? 이렇게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각정 기둥으로 되어 있는 저런 정자가 있다면 이런 정자는 지붕은 꼭 있잖아. 지붕 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기둥도 있잖아. 그럼 저것도 뭐 된다? 건축물인데 그때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따진다?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그랬습니다. 그럼 기둥도 둥그런 기둥이라면 기둥의 가운데 점,
그 기둥의 동그란 거의 가운데 이게 중심선이죠. 만약에 사각형으로 됐다면 그 십자로다 이렇게 X 펴었을 때 그 중심 가운데 그게 기둥의 중심선이 됩니다.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명들 그래서 중심선 이렇게 연결한 그걸 연결하면 그 그림자지는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이걸 이 정자의 건축 면적이 되는 게 원칙이더라. 그래갖고 예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원칙만 먼저 정리하자. 지붕과 벽만 있다면 그다음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 만약에 기둥만 있다면 그다음에 외곽 부분의 기둥, 가장 바깥쪽 부분에 있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면적이 그려지는 수평투 면적. 이걸 우리 건축 면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바닥 면적이라는 건 우리 법률 용어에서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률 용어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그랬잖아. 여기 또는 그랬잖아. 그럼 각 층 또는 그 일부 무슨 말이죠? 각 층에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거 지금 4개층으로 돼 있잖아. 그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것도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각 층이란 말이 그거죠. 그래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각 층. 그 다음에 또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거 말고 또는 뭐냐면 그 일부. 그 일부가 뭐죠? 한 개층. 이거 지금 몇 개죠? 2층이야. 2층 전부가 하나. 2층 바닥 면적 전체가 하나. 그 일부랍니다. 그래서 일부인 요 일부가 요만큼죠? 요거에 일부가 뭐로 둘러싸일 때 벽이나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하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요 하나의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일부 부분인 거야. 한 층의 일부를 봤더니 요것도 뭐로 둘러싸였다? 벽이나 기둥 같은 거로 둘러싸일 때 바로 여기 이 건물에 우리가 있는 현재 여기 무크랜드 현재 촬영장은 몇 층에 있다냐? 이게 지금 6층짜리 6층에 있는 겁니다. 그럼 6층 전체가 아니라 6층 전부가 아니라 그 6층의 일부를 이렇게 촬영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로 둘러싸 있죠? 지금 벽으로 둘러싸 있잖아. 여기 기둥도 있고 기둥, 그다음에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그럼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벽에 두께가 있다 그랬죠? 기둥에 두께가 있죠? 그 가운데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 촬영실, 여기 강의장 바닥 면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 면적이 지금 두 개가 있네? 몇 층? 6층 전체, 각 층, 전체 층에 6층 전체의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동시에 6층의 일부를 뭐로 쓰기 위해서 우리 무크랜드 강의실로 쓰기 위해서 이걸 벽이나 기둥으로 또 구획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건 강의실이야. 이것만 뭐로 부른다? 그것도 바닥 면적이라고 그러자. 따라서 층별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층의 일부를 이렇게 벽이나 기둥으로 나눠서 강의실 바닥 면적 나가면 복도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사무실 바닥 면적 또 쭉 바닥 면적이 나오죠. 그렇게 바닥 면적을 몇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때 요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있고 한 개 층의 일부를 벽이나 기둥으로 구역한 이런 중심선으로 둘러싼 또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바닥 면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 1층, 2층, 3층, 4층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그게 뭐 된다? 그게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1층, 2층, 3층, 4층 다 더하면 그건 연면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연면적 말고 뭐가 있다?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말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이때 바닥 면적 합계는 뭐다냐? 자, 지금 여기 한 개 층 전부가 아니고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우리 뭐로 쓰겠다냐? 무크랜드 우리 현재 본사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크랜드 본사 건물로다 이렇게 전체 쓰고 한 개 층의 일부야. 그래놓고 여기를 다시 벽이나 기둥으로 나눠놨잖아. 아까 사무실 있어요, 복도 있어요, 휴게실 있어요. 쭉 해서 쭉 엄청나게 많은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요거는 뭐죠? 강의실 바닥 면적을 한단다. 그건 일부를 강의실 바닥 면적 했었죠. 그런데 무크랜드 전체 그 벽이나 기둥으로 둘러싸인 걸 다 더하면 그때는 무크랜드 뭐라 부른다?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냐? 이걸 같은 거로 다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말은요.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기 무크랜다라는 회사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벽이나 기둥으로다 강의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고 복도도 만들고 만들었죠. 이것들이 다 더하지만 그거는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하고 그게 아니고 용도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건축물 전체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그건 뭐라 부른다? 그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다 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을 구분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뭘 묻는 거다? 이 건축물의 전체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야 전체를 다 더한 거. 그 건축물 전체를 더한 거. 그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정답입니다. 반대네. 몇 층을 올려다보면서 6층을 올려다보면서 여기 6층하고 지금 11층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무크랜드 건물의 일부가 그때 요 6층하고 11층에 있는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 무크랜드 이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때는 이 건물의 무크랜드의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무식한 소리 듣는다.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냐가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고 그때는 뭐라 부른다?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느냐. 이 건물 전체 중에서 무크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바다 면적들을 다 합친 게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는 이 무크랜드의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그럼 연면적이 얼마나 될까? 물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죠? 건물 전체가 뭐로 쓰면 돼? 무크랜드를 쓰고 있으면요. 그때는 저 건물, 무크랜드 저 건물에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는 그렇게 질문해도 무방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연면적과 바다 면적이 같아질 수 있죠. 왜? 전체 건물 전체를 뭐로 쓰겠습니까? 그때는 무크랜드로 쓴다면 연면적이 얼마냐는 말하고 그때는 바다 면적이 얼마냐. 원칙적으로 그건 원칙적이야. 그 예외를 뺀다면 그때는 같은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바다 면적의 합계는 연면적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연면적 하면 건물 전체를 의미한다. 바다 면적의 합계하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눈 것들 그걸 다 더한 것들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무크랜드라는 그 회사 건물을 쓰려고 그 회사의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회사로 쓸 때 그때는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걸 구분하는 걸 정확하게 하시는 거. 그럼 마지막 연면적의 합계는 뭐더냐? 하나의 대지 안에 꼭 건물이 한 개 동만 있는 건 아니죠. 두 개 동 이상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 동이 있고 또 하나 동이 있고 하나의 대지 안에 대지라는 게 전제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다면 그때는 그 두 개 동 이상의 연면적을 더하면 그 연면적 플러스 연면적 이거 플러스 했잖아. 두 개를 다 더하면 그때는 뭐라 부른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 하나만 볼 때는 연면적 두 개 동 이상 있을 때 그걸 합치면 연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한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적인 면적 개념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진도 나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용적률이라는 게 뭐더냐?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거야. 근데 용적률이란 개념은 먼저 정리합니다. 용적률이란 뭘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걸 용적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아까 건폐율이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건폐율은 지금은 정리 안 해놨는데 건폐율부터 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뭘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결국 이때 먼저 조심할 건 용적률의 율자는 리을자입니다. 용적률 리을입니다. 건폐율 동그라미 율입니다. 아셨죠? 같은 비율이란 율자지만 위에는 리을율을 쓰고 밑에는 동그라미 율자를 쓴다는 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시험 끝날 때까지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실무에서도 이거 막 섞어 쓰는 분들도 있고 기초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야. 용적률, 리을율, 건폐율, 동그라미 율. 그래서 건폐율은 뭐죠? 건폐율은 건대고 건대. 용적률은 뭐다? 연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건폐율은 건대요. 그랬더니 용적률은 뭐였더니 용인대래요. 용대 그럽니다. 아니야. 용적률은 용대가 아니라 용적률은 연대.
건폐율은 건대요, 용적률은 연대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용적률이라는 건 뭘 말하죠? 자, 대지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지가 평탄한 그 그림자지는 게 대지의 수평토 면적. 이게 대지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그게다 건축물을 지었답니다. 그때 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부른다? 그걸 연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층 바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 2층 바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 3층 바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 4층 바다 면적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건 4개층으로 구성됐답니다. 그때 한 개 층의 바다 면적이 우리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한다면 하나가 500제곱미터야. 그러면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는 얼마가 된다? 2000제곱미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연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얼마고? 1000제곱미터고 연면적은 2000이랍니다. 그러면 용적률 이크로 어떻게 계산한다? 용적률 이크로 대지 면적 얼마분의? 아까 1000이었었잖아.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얼마? 2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000은 2가 되고 2 곱하기 100은 200. 그때 요거는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용적률 200%이 건축물이 된단다.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다가 건물을 졌는데 500짜리 4개 층이 올라가면 연면적은 2000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용적률 몇 프로가 된다? 이거 200%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상태에서 이때 건폐율을 뽑아보면 이때는 건폐율이 얼마가 될까? 자, 건폐율도 대지 면적은 똑같이 1000이죠? 그럼 건폐율은 대지 면적 1000분의 이때 건축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 그럼 여기서 외벽이 어떤 거죠? 이거 벽. 이게 똑같죠? 그럼 이 각 층별 바다 면적 500이 원칙적으로 그게 건축 면적과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부 이수에 들어가 보면 뭐 제외되는 것들이 있고 뭐 또 계산하기 좀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한 개 층이 500제곱미터씩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도 이거 500제곱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이게 건축 면적이 됩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분의 500제곱미터 곱하기 100 하면 1000분의 500이면 얼마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다? 50%. 이때는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면요. 그때 건폐율은 50%에 용적률은 200%의 건축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계산할 때?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뭐 되는 게 있다? 제외되는 게 있더라.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는 거. 즉 이걸 다 더하지 않고 이걸 빼겠답니다. 일부를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더라.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답니다.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첫째는 지하층 바닥 면적. 이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이 있을 건데 그중에 지하층 바닥 있죠? 그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연면적 따질 때는 연면적이 얼마지? 그때는 지하층까지 다 더해서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은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또 하나 지상층인데 주차용으로 쓰는 것들 예를 들면 1층의 일부를 여기를 차고지로 쓴단다. 주차 공간으로 씁니다. 그런 지상층에 주차 공간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다 제외시켜줍니다. 또 건축물에 뭐 했더냐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피난 안전구역은 어디서 나오더냐? 초고층 건축물이라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아까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들. 아까 30층부터 50층 사이. 그다음에 120m에서 200m 그 사이에 있는 게 준초고층이죠. 그 중간중간에 뭘 만들어놨다?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할 때 거기 사진으로 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어요. 건물 중간중간 층에다가 여기다 뭘 만들어낸다?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뭐가 있다냐? 방독면 같은 것도 다 있고요. 거기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같은 것도 다 있고 거기는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그 피난안전구역에 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타고
저기 지상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 같은 게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되거든요. 그럼 그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요 피난 안전구역이 차지하는 요 면적 있죠?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저건 제외시켜라. 이건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옥상이 뭐로 돼 있단다? 이게 이렇게 경사진 지붕 형태로 돼 있대. 이렇게 뾰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탄한 지붕이 아니고 현실 때는 그때는 옥상까지 올라갔더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 옥상에는 뾰족하니까 또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그때는 이 옥상 꼭대기 바로 이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다가 대피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이 대피 공간도 뭐와 비슷한가요? 피난 안전구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피난 안전구역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지만 대피 공간에는 그거보다는 불길만 차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길이 더 이상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걸 차단하는 그런 시설로 다 만들어 놓은 대피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대피 공간이 차지하는 요 면적 있죠? 요 바닥 면적 이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킨다는 거. 그래서 네 가지야.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인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요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시험 문제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죠?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해볼까요? 나중에 지하 주차장은 전쟁 시 피난하여 대피하는 공간이다. 지하 주차장, 우리 땅속에 지하 주차장 있잖아. 그죠? 왜 만들어 놨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차만 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하여 대피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격이 이루어지잖아. 그때는 어디다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하 주차장은 피난하여 대피하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된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였고 이제 건축법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자라는 뜻이고 이제 무슨 법? 주택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주택법은 어떤 체계로 돼 있다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또 수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여기 또 용어들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용어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전체적인 체계는 뭐더냐? 용어 정의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을 건설하자. 두 번째,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세 번째, 주택을 다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이 법은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 건설에 관련된 것들,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공급. 이때 공급은 두 가지거든요. 공급은 분양주택은 분양하는 게 공급인 거고 임대주택은 임대 놓는 거. 이게 분양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임대주택은 임대하는 게 공급이라는 개념이고 분양주택은 분양하는 거. 이거를 공급이라 합니다. 그럼 분양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공급하자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내용들.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 이것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그 중에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누가 건설하지? 항상 주체가 먼저입니다. 다른 법에서 뭐죠? 사업시행자라고 했었어.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업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택을 건설할 것이냐? 사업주체가 하는 걸 봅니다. 그 두 번째, 여기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을 건설합니다. 아까 건축법에서는 뭔데 했죠? 건축 허가 받고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주택법에서 이때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란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 그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집 단독주택 한 채만 짓는다면 그때는 뭘 적용할까요? 건축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는 건축물 건축이잖아. 건축허가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때는 건축이라서 그 주택이라서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요. 적어도 30호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되는 최소한의 규모야. 적어도 30호 이상 단독주택을 짓거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럴 때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는 요 대지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구조로 지으면 안전한지 아닌지 요 대지만 보고 따지는 게 건축허가고 사업계획 승인은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짓는 거잖아. 대지 정도 넓게 하는 거고 이럴 때는 단순히 건축허가 갖고는 안 되고 그때는 뭐 받아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신청 들어오면 뭘 본다? 곧 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지음으로써 첫째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는지 재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는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각종 영향평가를 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거든요.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지을 때 이때는 건축법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다음에 뭐죠? 이제 주택을 짓기 전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면 보상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간다, 착공신고라는 걸 한 겁니다. 여기도 건축법과 똑같아 착공신고는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거 시공 및 감리, 이것도 건축법과 같은 논리죠. 자, 건물 다 졌다. 여기는 아까 뭐 받는다 그랬습니까? 건축법은 사용 승인받는다.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는다 그랬죠. 사용 검사 받으면 이제 건설은 다 끝난 겁니다. 다만 주택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주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주택 자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주택 상환 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파트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택을 공급하자, 제대로 공급하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뭐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청약 경쟁률이 뭐 100대 1, 200대 1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들이 그냥 올리는 대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 짓는 거요. 그 공급하는 사람, 저서 파는 사업주 지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저 미군 부대 있는 데서 지금 평택에 보면 K6 거기 험프리 이제 부대가 있는데 거기 미군 부대 이번에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거기 한 바퀴 돌고선 거기 장병들 만나고 왔죠. 바로 거기가 캠프 험프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뭐를 했더냐. 제가 거기 사무실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는 거기는 미군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때 얼마 했더냐. 6억 5천 정도면 충분했었습니다. 지금은 7억 5천에서 8억 사이에 8억도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기간 전에 얼마가 올랐더냐. 무려 1억 이상 1억 5천 정도가 올라버렸습니다. 왜?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짓는 대로 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요번에는 6억 5천, 다음에는 7억, 다음에는 7억 5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지고 지금 8억 2천, 8억 3천까지 부르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주택값이 한꺼번에 뛰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팔려 나가면 나가는 대로 값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값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들 있죠. 이 주택법상 공급하는 주택은 니들 멋대로 그렇게 함부로 가격 올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청약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가격을 정해주는 거. 분양가가 얼마인지 최대 상한을 정해놓고 그 상한제, 상한 금액 밑으로만 팔아야 되지 그보다 너무 비싸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죠. 시험 문제 항상 영순입니다. 두 번째,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을 공급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각종 증서나 지위들이 있어요. 증서나 지위, 여러분 청약통장 있죠? 청약저축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각종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걸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거 함부로 막 프리미엄 받고 전매해서 되팔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 제한 있죠. 또 공급하는 사업주체도 지금 짓는 동안만 사업주체 자기 명의로 주택이나 또는 대지가 돼 있지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그 분양시장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짓는 동안만 명의만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지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사업주체가 이 분양시장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소유권 이전 다 해버려야 되거든. 잔금 내는 순간 다 이전해 주죠. 그걸 위해서 함부로 현재 짓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에다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는 거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체가 그 대지를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딴 데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 있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고 일정 기간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도 이번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또 지정해서 거기서도 일정한 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이 법에서 지정되는 특수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뭐 하지 말라? 전매하지 말라.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전매 제한에 관한 것도 시험에 있어서 아주 잘나죠. 이런 것들은 주택의 공급과 관련돼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공급하는 사업주체도 그 주택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놈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아직도 투기화되어 있는 성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규제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겠다? 리모델링에 관한 게 따라 이런 것들이 무슨 법?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 이거죠. 자, 그 중에 우리 주택법에서는 나머지 내용들은 생략하고 용어 정의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만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일단 요 용어 정의 중에 두 가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 잘 되는 것들이니까 용어 정의 두 가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국민주택이란 말 들어보셨죠? 국민주택을 공급하자. 국민주택을 공급하자. 뭐가 국민주택이 되냐? 용어 정의입니다. 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반드시 국민주택이 되려면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국민주택 규모란 단독주택이든 공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거 전용 면적이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때 이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뭘 말한다? 주거 전용 면적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85일까? 아니요.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85가 아니라 100이랍니다. 이 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죠. 그럼 원칙은 85인데 100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85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만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도권은 무조건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되고 그럼 수도권을 벗어나면 저쪽 목포라든지 또는 저기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그때는 도시적이 아닌 지역.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얼마라는 얘기야? 용도지역상 우리 도시지역 있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먼저.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는 그때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안에서는 얼마나? 그것도 85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의 국민주택 규모는 무조건 85.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85. 그것도 85야.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면서 나머지 지역들죠. 즉 관농자 지역이고 수도권도 아닌 관농자 지역 중에서 무슨 행정구역? 읍자 행정구역, 면자 들어가는 행정구역. 무슨 읍, 무슨 면, 시골이잖아. 읍면은 그런 시골에서는 얼마까지 허용해 준다?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100까지 허용해 주겠다. 그때는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시골, 읍면 지역 속에서는 그 시골인 읍면에서는 85가 아니라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이런 건축인데 그 중에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합니다. 그 중에 첫째 누가 지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 넷을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부르고 이 공공사업 주체들이 얘들이 짓는데 얘들이 건설한다면 그때 얼마로 줬어? 국민주택 규모로 줬대. 85, 예외 100 이렇게 줬대. 그러면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로 보자? 국민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건설 사업 주체들이 짓는데 국민주택 규모로 지었다? 그러면 그건 국민주택이라 부르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사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사가 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재정 지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건설되거나 또는 개량되는 주택이 있다면 이거는 민간 건설 사업체가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있었다면 그래서 건설되거나 개량된다면 그것도 국민주택으로 보자. 세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재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에 그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데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건 다 공통점이야. 그렇다면 이것도 뭐로 본다? 그것도 국민주택이 된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는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될 것.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그건 국민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설 사업자가 건설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그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첫째 조건이 300세대 미만으로만 제됩니다.
요 세대수 하나 있죠? 이걸 다 쉬어보면 이게 300세대 미만으로만 제된다.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죠. 500세대로 짓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500세대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없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됩니다. 미만이라는 건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을 때 미만이란 말을 씁니다. 요거와 대비되는 개념 이하. 이하는 만약에 300세대 이하 그러면 300까지 포함하는 거고 300세대 미만하면 300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을까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된다. 따라서 500세대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도시지역에다 건설한다 했잖아. 그럼 아까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중을 얼마나 했죠? 85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100은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하니까. 아까 수도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85, 도시지역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85 그랬었잖아.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무조건 85만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되고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 규모로 이하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뭐뭐?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 중에 요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한 거 이것도 첫 번째 잘라죠. 그러면 여기 원룸형 주택 우리가 맨날 원룸 이렇게 말하는데 원룸형 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죠? 첫째, 요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재야 됩니다. 요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의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만 재야 됩니다. 85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규모가 85인데 그 85는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만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거지. 원룸형 주택은 그보다도 더 작은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욕실과 부엌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욕실과 부엌. 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 뭘 갖춰야 된다? 욕실하고 부엌은 있어야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말이야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뭐로 만든다? 하나의 공간. 이 하나의 공간이 뭐죠? 원룸이란 뜻입니다. 원룸 했으니까 하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뭐는 막아도 괜찮아.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막아도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빼면 나머지는 뭐다? 하나의 공간에서 다 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룸이죠. 다만 아까 50 이하라고 했는데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그럼 30 이상부터 최대가 50까지겠죠. 30 이상 50 이하 이 사이에서는 원룸이 아니라 몇 개로 물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그게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라서 반드시 공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원칙은 하나의 공간인 원룸인데 규모가 30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라고 했으니까 30 이상부터 50 사이야. 이 사이에서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때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공간, 투룸이란 뜻이죠. 그래서 명칭이 잘못됐어. 원룸형 주택이란 말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원투룸 주택이라고 했어야 되죠. 원룸형도 될 수 있고 투룸형도 될 수 있다. 원투룸 주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개념 정리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지하층에는 각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즉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에는 못 드립니다. 우리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같은 건 반지하, 지하층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층은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주택은 원래는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은요.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연립하고 다세대는 원래 주거 용도로 쓰는 층수가 최대 4개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뭐하고만은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 원래 주거 용도로 쓰는 층수를 4개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주택은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가치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지어도 괜찮도록 되어 있다는 것. 원래 주택으로 쓰는 걸 5개층 이상이면 그게 아파트거든요. 근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걸 5개층까지 가는 건 반드시 건축연의 심의를 거친 후에만 그렇다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에 관한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급 분양 공주택하고 나죠? 이거부터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